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다시 주말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에 이 불타는 금요일이 사라진 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인생은 매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코로나는 우리 모두 인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으면서 이제 국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가 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는 구명줄이 되었지만 결국엔 문 정권을 무너뜨리는 뇌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이 초선 의원이자 이 대선 주자인 윤희숙이 그나마 내 가슴을 좀 가라앉혔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박 대통령에게 7시간의 공백을 묻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심지어 헌법재판관도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 그중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6년 말 촛불 시위가 벌어지자 광화문의 연단에 올라 입에 못 담을 악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해 11월 22일 박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어디서 뭘 했느냐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행정수반으로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 업무를 태만히 해서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겠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때 대통령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을 한다면 대통령의 형사 책임은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사고 2년이 지나 고발을 했으니 느닷없는 고발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정권 공격의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재명은 고발장에서 박근혜는 관제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석이 가능하다. 참 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아주 가혹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다른 일이 뭐란 말입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명백한 선동이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했던 6번의 구조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인 직무 포기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관저는 이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어서 직무유기죄에 적혀있는 직장의 무단 이탈이 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지난번 2000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무려 20여 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당시 마산에서 김경수를 만나고 저녁에는 황교익과 먹방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이재명이 박 대통령에게 들이댄 잣들을 이번 쿠팡 화재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직무유기 과실치사상 죄가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윤희숙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조대장이 고리 때 죽어가는 걸 실시간 보고받으며 떡볶이 먹방에서 키들거리는 도지사 이재명은 당장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 윤희숙은 그날 화재는 오전에 불길이 잡히는 듯 했지만 김동식 구조대장이 대원을 챙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낮 12시쯤에 알려졌고 그가 못 나오고 있다는 속보가 하루 종일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인 이재명은 마산에서 먹방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윤희숙의 글이 이렇습니다. 떡볶이와 디저트 단팥죽까지 자리를 옮겨가면서 찍은 자기 자랑 쇼 먹방은 오후 장면으로 시작해서 밤 8시 30분경의 야구 경기 장면이 화면에 스친다. 그는 화재 발생 20시간 후인 새벽 1시 반이 돼서야 이천 현장에 도착해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현장으로 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오후 내도록 야구할 때까지 이 먹방을 찍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윤희숙은 다시 먹방에서 그는 정치인이 겸손하고 진실해 보이기 위한 처세법이 무엇인지
통달했다는 듯 과시한다며 이렇게 질타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이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애태울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키들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 영화처럼 소름 끼친다. 윤희숙은 정상인 범위를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 공직에 있는 것을 참아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를 모두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재명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 당일 오전엔 초기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아서 오후 예정된 녹화 일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이 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 진압 지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했다. 경기도는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은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세월호 당시 박 대통령은 업무 파악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다 파악하고 지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난 보고를 받고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다. 마산에서 지휘한 걸 문제 삼으면 내가 현장 소방 지휘자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있는 가평으로 경찰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는 또 현장에는 부지사 안전본부장을 보내는 등 현장 상황을 계속 체크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진화가 안 된다고 해서 당시 오후 8시가 넘어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현장에 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사가 현장 소방관을 지휘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현장에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나치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으로 억울한 황교익 씨를 희생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도대체 제 머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인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자,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세월호는 이 문재인 정권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팽목항에 가서 박명록에 고맙다고 썼죠. 그래서 그 속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세월호는 8분이 수사까지 하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총장이 만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이 줄여서 세월호 특수단이라 그러죠. 이 세월호 특수단이 다시 여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윤석열 총장 탓이라는 책임론을 제기하며 제2특별수사단 구성을 당시 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논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임관혁 특수단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족이 실망스럽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그 세월호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8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9대6의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 의결입니다. 이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도 위원 15명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처인 오지원 변호사가 위원인 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의 남편 이탄희 의원은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국회의원이죠. 오 변호사 역시 인권 변호사로 불리며 박범계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6월에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대통령 후보 아내가 룸사롱 출신으로 같이 놀던 검사들이 도움을 받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하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백운규의 배임교사 힘을 잃었습니다. 청와대의 월성문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뜻을 전달받고 한수원의 지시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부당한 조기 폐쇄를 결정하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백운규를 한수원 직원들에게 평가서 조작 등을 지시했다 하여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대전지검이 다시 그에게 배임교사도 적용해야 한다고 대검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백운규의 지시로 부당한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바람에 한수원은 1,481억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논리입니다. 한전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언론은 백운규에게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썼습니다. 그 책임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배임교사죄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조선일보는 이 문제된 월성문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뉴스가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월성문전 조기 폐쇄 문 댓글에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는데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묻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백운규 고소장에는 문 대통령이 그 댓글 이틀 만에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되 원자력 안전위의 연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런 댓글을 따라서 지시를 하는 바람에 조기 폐쇄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백운규는 부하 직원을 압박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결재라인을 거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댓글 이틀 만에 산업부의 방침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공소장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문전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는데 아침꾼 들인 청와대 비서들과 산업부 장관이 아직은 멀쩡한 월성문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걸로 서류를 조작해서 관철시켰다. 자, 다른 문제 찍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의 첫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 사흘 동안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가상 대결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46%, 윤석열 34%. 이 결과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이재명의 우세입니다. 이낙연과 윤석열은 둘 다 36%를 얻었습니다. 한국갤럽은 정권교체론이 정권유지론을 최소 6%포인트에서 최대 21%포인트 앞서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21%포인트 앞서는 것은 지난 4.7 보궐선거 직후입니다. 그렇게 앞서고 있는데도 양자 대결에서 여당의 이재명, 이낙연이 야당의 윤석열을 앞서거나 비슷한 것은 아직 범야권 규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선주자 호감도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40%, 윤석열 29%, 이낙연 24%, 최재형 17%. 비호감도 순서는 또 이렇습니다. 이낙연 62%, 윤석열, 최재형 똑같이 58%, 이재명 50%. 모두 호감도가 하락을 했는데 윤석열은 지난번 40%에서 29%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1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5%의 호감도를 보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19%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66%였습니다. 중도층에서도 45%에서 15%포인트가 하락한 30%만 얻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재명이 호감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비호감도에서는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펴볼 것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임기가 이제 불과 8개월 정도 남은 지금도 40%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3%로 그 차이는 17%포인트였습니다. 4.7 보궐선거 직후 긍정평가가 29%, 부정평가가 62%인 것에 비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문 대통령이 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가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확산되어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안보 변수도 없었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고공상승 중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 내외를 오르내린다는 것은 무기력한 야당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 믿음을 주는 대안,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기인한 실망감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당의 이 모든 상황을 싹 정리를 할 경세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선 불과 7개월 전인데 말입니다. 그런 야당에서 부동의 1위 주자였던 윤석열은 아직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처가 리스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설화가 문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준석과의 갈등도 마이너스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윤석열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 행보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도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전략적 침묵을 택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당의 갈등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말라는 한구린까지 캠페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문 정부의 실정을 청소할 빗자루들, 그러니까 곧 정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판에 26일 출범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다 해서 문제가 됐던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어제 경준위원장직을 물러났습니다. 선관위원장직도 물론 맞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갈등의 뇌관이 하나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김종인 재등판론이 나왔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19일 라디오에서 최고위원 회의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이 조정할 분이 없다. 당에 어른이 있으면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김종인 재등판론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김종인은 요즘 이준석의 멘토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아싸리 판이라고 한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를 할 면목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아주 높은데 그 일을 해야 할 야당은 왜 이리 되었습니까? 저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최악의 이 고비를 넘으면 더욱 단단해진 야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부가 올림픽에 썼던 말이 있죠. 범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범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